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그 선한 의지가 지옥을 만들다. 좀 옛날 이야기네요. 예, 로베스피에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을 쭉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좀 어렵다 네. 하는 말씀 많이 하셔갖고 중간에 좀 이제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쉽게 들어서 이해될 수 있는 이제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걸 좀 같이 경제하고 관련된 걸로 해서 해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 로베스피에르 얘기는 들어보셨죠? 로베스피에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상식이 많이 부족해서. 세계사 시간에 그 저 프랑스 대혁명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잤습니다. 이 세계사 과목을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 검색해 보니까 예. 풀네임이 예. 막시밀리엔 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그렇군요. 예. 요게 이제 저기 자료 한번 올라갈 텐데 초상화하고 제가 이제 단두대를 올려놨어요. 네. 이 단두대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예. 단두대가 사실은 이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네. 이게 그 프랑스 말로 기요틴이잖아요. 기요틴. 예. 네. 기요탱이라는 분이 그 처음 의사죠, 의사. 개발한 사람이. 뭐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의사라고 알고 있는데 고통 없이 이제 깔끔하게 빨리 죽이기 위해서 개발된 처형 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망나니가 큰 가지고 치잖아요. 근데 한 방에 잘 안 날아가 목이. 안 날아가죠. 예. 그러면 두 번 세 번 쳐야 되잖아. 네.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어떻게 깔끔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 죽는 사람도 편하게 죽을 수 있고 또 망나니도 뭐 자기도 그 맨날 죽이려고 하면은 그게 좀 그렇죠. 나중에 그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만든 거고. 네. 근데 이 단두대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한 그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 단두대에서 한 10,000명 정도를 보냈어요. 예. 이제 그 얘기 뒤에 아마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고 마지막에 또 이 단두대에서 자기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다. 이제 뭐 관련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그 프랑스 대혁명 하면 항상 나온 얘기가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프랑스 이제 시민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 없으면 뭐 케이크 먹으라 그랬나? 고기 먹으라 그랬나? 그런 식으로 말이겠죠. 예. 빵이 그러면은 왜 빵이 없었을까요? 밀이 없어서 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밀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빵이 농사가 잘 안 돼서 뭐 대흉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빵값이 비싸서 그래요? 예. 빵값이 비싸서. 예. 빵을 살 돈이 없어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인플레 얘기거든요, 사실은. 빵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일주일 동안 벌어가지고 그 받은 임금으로 빵을 살 수 없을 만큼 빵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데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연원을 거슬러 가면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그 태양왕이라고 태양왕 루이 14세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저기 전쟁을 해서 계속 이어갖고 이제 뭐 영토도 넓히고 하여튼 이제 되게 화려하게 그 프랑스를 만들었는데 가시기 전에 20억 리브레라는 이제 당시로서는 되게 큰 돈을 국가 채무로 남기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빚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 아들이 루이 15세, 그다음에 루이 16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앙 집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이게 사치를 하고 이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에는 양반 이러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이제 글 잘 읽고 뭐 사서상경 이런 거 잘 외우는 사람이 양반이잖아요. 프랑스 유럽 같은 데는 귀족 이러면 거기는 이제 사서상경이 없으니까 되게 화려하게 지장하고 가발 이렇게 쓰고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신분의 격차를 사실 드러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귀족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이제 사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럼 왕은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사치를 사치하게 해서 만든 궁전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빚을 내서 그 왕실에 사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한 거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난 계기가 미국 독립 전쟁. 이게 이제 1775년에서
1783년까지 네. 미국 독립 전쟁을 했는데 그때 영국군하고 미국군하고 싸울 때 미국군을 거들러 가서 도와준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왜 미국을 도와줬냐면 단순하게 영국이 미워서. 영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실 군대를 파견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때 당시에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전통이 그 군인들한테 월급을 주는 체제거든요. 네. 이제 뭐 용병이라든지 용병. 예, 네. 뭐 상병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때 20억 리불의 빚이 있었는데 여기 다시 20억 리불의 빚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 당시가 되면은 국가 예산의 절반을 이자 내는 데 사용했다. 아니, 국채 근데 이자를. 독립전쟁 참전해서 3년 이겼잖아요. 이기고 그냥 받은 건 없죠. 이기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대요. 그렇죠. 예. 얼빵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 대가 없이. 얘기했잖아요. 영국은 미워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면 전쟁한 대가로 뭐 네. 그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가서 전쟁한 대가로 석유를 갖고 오든지 뭔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애초에 참전한 목적 자체가 앙숙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앙숙을 괴롭히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사실 헛날린 거죠. 찌질하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1783년에 미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빚더미 앉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빚더미를 국가 재정을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 게 세금을 늘리려고. 그래서 이제 18세기 동안에 그러니까 1700년 동안에 세금을 계속해서 늘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평민들을 과세를 세금이 한 200%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18세기 기간 내내. 그런데 이제 그 배가 된 거네요. 두 배가 된 거죠. 예. 두 배가 아니고 세 배가 된 거죠. 네. 예, 200%를 증가율이 200%였다. 네. 근데 이제 이 동안에는 임금은 100%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살기 힘들어진 거고 계속 이제 평민들을 쥐어짰는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세금은 이제 평민들만 내는 거였고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 안 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성직자 그다음에 그 귀족들한테도 좀 세금을 좀 걷어야 되지 않을까 네. 해서 1789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한 게 삼부회입니다. 네. 삼부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1789년 5월이고 네. 이때부터 이제 그 소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바스티유 그 감옥 대습격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거를 이제 출발로 보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에. 네. 그게 1789년 7월입니다. 2개월 정도 지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여튼 인플레이션 때문에 빵값이 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빵을 못 사니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해가지고 해서 뭐 하다가 세금 문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은 이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건데 네. 1789년 7월에 시작돼서 쭉쭉쭉쭉 흘러가다가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 프랑스에 이제 프랑스에서 의회에 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네. 지롱드파, 자코뱅파라고 이제 두 파가 있었는데 지롱드파는 이제 그 상인들 우리로 치면 지금 보면은 뭐 부르조아들 네.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자코뱅파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치면 프롤레탈리아 좀 더 평민들 예. 이때 당시에는 쌍길로트라고 네. 프랑스에서 당시에는 쌍길로트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 무산자들 네. 쪽을 좀 더 이제 이렇게 그 한테 좀 유리한 정책을 좀 그쪽으로 좀 치우친 좀 더 그런 쪽이 이제 자코뱅파가 있었는데 여기서 좌파 우파가 나온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의회에서 지롱드파가 오른쪽에 앉았고 네. 자코뱅이 왼쪽에 앉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좌파 우파의 연연이 시작된 거고 이 자코뱅 중에서도 급진 자코뱅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였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1789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한 4년 정도 지나서 1793년에 돼서 네. 로베스피에르가 정권을 쟁취합니다. 네. 이때 로베스피에르의 이제 별명이 뭐였냐면 부패할 수 없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름 멋있네요. 별명이 멋있네. 예. 왜냐하면 이때 당시 정치인들은 다 타락하고 뇌물 받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검소하게. 항상 이제 단벌에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패할 수 없는 자라는 했는데 이 사람이 잡아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때 당시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빵값을 잡는 거. 네.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지 기반인 쌍킬로트가 빵값 때문에 계속 빵을 못 먹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 빵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필품 가격 상한제. 이때 당시에 이제 30여 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가격 상한을 딱 정해요. 네. 더 이상 못 받게. 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아마 그 자료 화면도 아마 뒤 나갈 텐데 로베스피에르의 우유라는 게 네.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상킬로트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나 생각하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네. 하면서 우유값을 내려라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유값이 떨어졌죠. 잠시는. 네. 떨어져서 있다가 다시 우유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이게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왜 이러냐 하고 알아보니까 농민들이 젖소를 사용 안 하고 네. 유구를 파는 거예요. 고기를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젖소를 만들어서 우유를 해봐야 네. 가격이 너무 낮아갖고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건초값 그러니까 사료값 사료를 내려라. 내려줄 테니까 우유를 다시 생산해라. 이 건초값을 내리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건초 생산업자들이 건초를 불질러 버렸어요. 어차피 생산해봐야. 이 전 세계 어떤 공통인가 봐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우유가 품귀 현상을 빚고 그 다음에 우유에 대한 암시장 형성되고 암시장에서는 우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형태 일어났고 네. 결국 이제 평민들이 뭐 이틀에 한 잔씩은 그래도 마실 수 있었던 거가 이렇게 정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비싸져서 이제 잘 사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돼버렸다는. 이게 이제 이러한 이유로 그 한나 아렌트라고 그 네. 악의 평범성 얘기한 이제 그분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베스피에르가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없앴다. 네. 예.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스탈린의 대숙청 그다음에 굴라크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생필품 가격 제한제 그 빵값을 규제를 하니까 네. 빵 주인이 빵을 만들어봐야 적자니까요. 못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빵 만드는 걸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빵을 만들어서 네. 몰래 파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 그러니까 원래 이 원가가 2만 원 정도 되면 네. 여기서 10,000원 이하로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법을 딱 정해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팔아서 그대로 팔면은 10,000원 손해를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팔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몰래 한 4만 원 이런 식으로 팔든지 위험 수당을 자기 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블랙마켓에서 4만 원 정도 팔다가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요. 로베스피에르가 단속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기요틴에 가서 그 사람들이 10,000명이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던 1년 동안. 그래서 결론은 빵집 주인은 몰래 팔다가 걸려가지고 목이 땡강되든지 네. 아니면은 빵 만든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면 또 포기한다고 잡아가서 또 그럴 것 같은데. 분위기 뭐 보면. 포기하는 거 어떻게 잡아가겠습니까? 나 빵집 때려치우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생필품이 부족한 상태가 생기고 네.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놓을 텐데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네. 이게 식료품 가게를 터는 폭도. 네네. 이런 현상들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파리에서 빵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네. 파리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20명, 30명씩 때를 지어서 네. 파리 근교에 이제 그 농촌을 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농촌 가면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을 거니까 네. 뭐 소라든지 뭐 이런 거 닭이라든지 네.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서 약탈해서 여기 사진 나오듯이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완전 지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다시 이 시위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를 잡아서 단두대에 땡깡해서 죽고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돈을 발행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여기 사진 요게 이제 혁명의회가 발행한 아시냐
지폐라는 건데 네. 이런 형태의 지폐를 막 찍으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면 이 지폐를 더 찍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니까 네. 나폴레옹이 한 게 이거를 이제 금에 태안을 시켰어요. 네. 금화로. 화폐 개혁이네. 화폐 개혁. 예.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자마자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나폴레옹 때 이제 막 그 이후에 막 유럽 전역을 네. 막 휩쓸고 다니고 막 정복하고 하는 네. 그런 일들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선한 의지가 지옥을 만든다라는 요 문장을 보니까 예. 예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버드맨 아시죠 영화? 예, 버드맨. 예, 버드맨. 맞습니다. 예. 버드맨 감독이 알레한드로 고잘레스 이나리투입니다. 예, 예. 이 양반 영화 중 2010년에 나온 영화 중에 영화인데 뷰티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좀 국내 그렇게 많이는 안 봤는데 흥행은 못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배경이 스페인이거든요. 현대 스페인 그 즈음의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 내용은 그런 내용 사회고발적인 영화는 아닌데 영화에서 이렇게 그런 사회상을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주인공이 되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미립국자들 브로커예요. 미국 브로커인데 주로 중국인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 미립국하는 브로커 일을 하는데 어디 이제 무슨 방직 공장 같은 데서 중국인들을 왕창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공동 숙소를 지하에 만들어 놓고 합숙하면서 일을 하는데 밤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선한 마음에 거기다가 이제 난로를 갖다 놨어요. 근데 다 죽어버린 거야.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선의지가 지옥을 만든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그 영화 시사하는 바가 보면은 어떤 그 스페인의 어떤 복지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유하는 바가 그 중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왕창 들어오는 것도 어떤 저임금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떼우려고 복지를 실행을 했는데 보면 되게 막장이에요. 거기서 묘사하는 그 스페인 하류 사회가 애 먹일 거 없어가지고 설탕 먹이고 막 그러거든요. 아파트에 흐르면 아파트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딱 이 영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요 문장을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부패할 수 없는 자로 불릴 만큼 아주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진짜 착한 착한 마음이지만 그 착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이제 자기의 의지를 밀어붙여가지고 섣부른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는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역사적 사례가 아닌가 하고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 난방을 하려면은 뭐 전기 난방을 든든지 아니면은 스팀을 넣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 난로 놓으면은 자다가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예산화탄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사실 그 예전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때 그 보수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수 우파라는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할 때 복지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망했다고 하면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럼 복지 정책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 개인적으로는 부패했을 것 같지는 않죠. 예. 네, 전혀 부패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뭐 그 조직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패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부패하지 않고 자기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게 그 경제 원리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의지만 갖고 절대 못하죠. 절대로 이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 복잡계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그런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관계 A를 하면은 그게 B, C 이렇게 다 연결돼서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정책 결과가 나타나는 거에 대한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해서 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A가 문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빵값이 문제면 그럼 빵값을 낮게 받아라.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접근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 뭐 굳이 그러니까 복잡계인 경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선의지가 선한 결과를 안 나오는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여자친구 있잖아요. 네. 여자친구랑 잘 모르던 시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선물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물을 한다 이거예요. 담배 좋아하잖아.
내가 담배 좋아하니까 딴 사람 담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담배 주는 마음은 순수하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거니까. 하지만은 담배 싫어하는 사람이 담배 받으면 이건 뭐 매기는 것도 아니고 죽어라는 소리냐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지금 그 비슷한 모습들이 지금 민주당의 경제 그렇죠. 정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잠깐 3부에서. 쉬었다가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네.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네.